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서 양가 인사 날짜를 조율하느라 한창 머리를 맞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저런 날짜를 하나씩 짚어보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날짜는 그렇게 하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데 미리 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 그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긴 한데 우리 형이랑 형수님 일찍 결혼한 편이라고 했잖아. 대학 때 만나서 결혼했다는 얘기 말하는 거야? 어, 그때 사고 쳐서 결혼하는 바람에 결혼식을 못 했어. 그럼 그냥 혼인신고만 한 거야? 그렇지. 어쩌다 보니 혼인신고만 했어. 뭔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투에 눈치를 살피다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하지. 왜 안 한 거야? 그때 형이 군대도 가기 전에 그 난리가 났었거든. 그러니 사돈어르신 두 분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 그때 이미 뱃속에 조카가 있었다며. 그렇지. 근데도 사돈어르신 두 분이 헤어지라고 하시는 바람에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나중에는 배가 나와서 웨딩드레스를 입기 힘들 정도가 됐어. 형수님이 배 불룩한 채로 웨딩드레스 입기 싫다고 했거든. 그러다 보니 조카 낳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는데 형이 군대를 안 다녀왔으니 우선 군대부터 간다고 해서 또 미뤄졌어. 사실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식을 올렸어야 했는데 둘이 싸우고 헤어진다 만다 하는 바람에 또 못했던 거지. 왜 헤어진다고 한 건데? 남친이 잠시 말을 고르듯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어요. 이미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니까 형은 빨리 군대 다녀와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문제는 형수님이 군대로 도망치는 거냐면서 형한테 막말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물론 형수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형수님이 조금 심했던 것 같아. 형이 군대를 도망치듯 간 게 아니었거든. 더 기가 막힌 건 형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부모님이 형수님한테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셨어. 조카 키우는데 돈이 들어갈 테니 그게 맞는 거라고 하셨거든. 그러니 형이 무책임하게 도망간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싸우다 보니 또 결혼식을 못 올린 거야. 그렇게 허구한 날 티격태격 하다 보니 결혼식이 미뤄진 채로 남아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 한마디만 얹은 채로 남친을 바라봤습니다. 남친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물론 형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게 형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사돈어르신 두 분이랑 형수님은 그 모든 잘못이 형한테 있다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암튼 형이랑 형수님 사는 거 보면 진짜 숨이 막힐 정도야. 오죽하면 예전에 내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겠어. 자기 안 만났으면 난 평생 혼자 살았을지도 몰라.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너무 일찍 눈으로 봐버렸거든. 남친이 다시 한번 긴 한숨을 내뱉는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지금은 싸우는 횟수가 조금 줄긴 했는데 여전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 꺼낸 거야. 걱정이 된다니? 엄마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얘기를 꺼냈잖아. 그러다 보니 형이랑 형수님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했는데 형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라고. 왜? 내가 인사 가는 게 싫어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형수님이 또 얼마나 달달 볶겠냐고 하더라고. 분명 자기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산다고 바가지를 긁을 거라면서 죽상을 하길래 나까지 심란해졌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설마 자기 형수님 때문에 우리도 결혼식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설마 하는 마음에 물었더니 남친이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지. 다만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 물론 화려하게 할 생각도 없긴 했지만 우리 결혼식인데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진 않아.
평소라면 남친 말을 흔쾌히 따라줬겠지만 왠지 모르게 남친 가족 전체가 형수님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최대한 애둘러 말하자 남친이 머쓱한 듯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긴 한데 또 무슨 난리가 날지 걱정이 된다 그 말이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자기도 굳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남친의 형수님이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제가 그려왔던 상상보다 훨씬 만만치 않은 존재였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두 분이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반갑다는 듯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집 안으로 이끌어 주셨고 아버지 역시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편하게 앉으라고 자리를 권해주셨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왔고 덕분에 처음에 긴장이 조금씩 어디론가 흩어졌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음에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고 조심스레 앉아있던 제 어깨도 어느새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 속에서 혼자 다른 온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형수님이었어요.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감추려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는데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는 사뭇 달랐어요. 형수님이 저를 잠깐 훑어보듯 바라보더니 말 한마디 없이 짧게 고개만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형식적이라 오히려 그 간결함이 더 선명하게 남았다고 해야 할까요? 찰나에 불과했지만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직감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시선이 자연스레 상 위로 향했어요. 이미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에는 색감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고 익숙한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하나씩 확인하다가 그만 놀라고 말았는데요. 마치 제가 평소 즐겨 먹던 메뉴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대로 상위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찌개부터 정성껏 담아낸 반찬들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놓인 게 없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풍성하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취향을 미리 헤아려 차린 상이라는 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니까요. 마음 한켠이 포근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많이 먹어요. 입에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수록 깊은 손맛이 느껴져서 남친 어머니께 비결을 여쭤봤더니 더 신이 나셨는지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며 이야기꽃이 피어났어요. 남친 아버지는 중간중간 아들의 어릴 적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내셨고 남친은 아버지 그 얘기는 왜 꺼내요? 라며 볼을 붉혔습니다. 덩달아 웃음을 참지 못했고 남친 어머니는 그런 부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친 부모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람들 곁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웃음이 채 가시지 않는 얼굴로 찻잔을 받아들며 속으로 조용히 안도했어요. 그런데 온기가 깊어질수록 유독 한 사람의 얼굴만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친의 형수님이었어요. 차를 마시려던 찰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는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급한 일이면 얼른 가보렴. 네,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형네 가족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가 배웅 인사를 마친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에는 아까와는 사뭇 다른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결혼식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형수님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뭇거리는 남친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남친 어머니가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니들 결혼식인데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그냥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생각해.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후회 없도록 해야지. 남친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시원하게 떨어지던지 괜히 긴장해 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며 온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여전히 개운치 않은 눈치였어요. 찻잔을 손에 쥔 채 시선을 내리깔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또 뭐라고 할까봐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렇죠. 남친 어머니가 이내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담담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성격을 어떻게 맞추겠니? 우리가 결혼식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싸우느라 못한 거잖아.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길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상황을 훤히 꿰뚫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더 보태지도 굳이 덜어내지도 않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마음 깊숙한 곳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새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혹시나 남친 부모님이 맏며느리 눈치를 보며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 상견례는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분위기가 처음부터 잘 맞았던 덕분인지 어색한 침묵 한 번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이 웃음 속에서 자리가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의견이 워낙 잘 맞았어요. 웨딩홀을 고르는 것도 예복과 드레스를 정하는 것도 어느 하나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일사천리로 흘러갔어요. 오히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둘이 그렇게나 손발이 잘 맞는다는 사실이 새삼 반가웠고 그게 또 괜히 좋아서 혼자 피식 웃기도 했어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식장 안은 양가 가족들과 오랜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축하 인사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넘쳐났어요. 저마다 휴대폰을 들고 몰려들어 사진을 찍자고 야단법석을 떠는 통에 대기실이 잠시 작은 파티장으로 탈바꿈해 버렸는데요. 드레스 자락을 여기저기 매만져 주던 친구, 립스틱이 번졌다며 호들갑을 떠는 친구, 저보다 먼저 울컥해서 눈물을 훔치는 친구까지 그 소란스럽고 따뜻한 온기 속에 있자니 긴장보다 설렘이 훨씬 크게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형님이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환한 기운으로 가득하던 대기실의 공기가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서더니 팔짱을 낀 채 한쪽 벽에 비스듬히 기대 서 있었어요. 말을 건네는 것도 그렇다고 쉽게 거리를 좁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드는 우리를 팔짱을 낀 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표정은 딱히 뭐라 꼬집긴 어려웠지만 분명 밝진 않았습니다. 불만인지 씁쓸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어요. 흥겨운 대기실 한가운데서 혼자 다른 계절에 서 있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친구들도 분위기를 눈치챈 듯 슬쩍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만큼은 괜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형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도,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들뜬 분위기도 형님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 그 시선은 한동안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기를 반복했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작가분이 렌즈를 들여다보며 밝게 웃으라고 말했고 여기저기서 웃음이 번졌지만 형님의 얼굴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작가분이 눈치를 챘는지 한 번 더 형님에게 부탁을 했지만 형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툭 내뱉었어요.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원래 이런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주변 공기가 한순간에 식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작가분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난처한 미소만 지은 채 카메라 뒤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딱하던지 괜히 제가 미안해질 지경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형님과의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형님의 눈빛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도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가만히 압박해오는 시선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님 역시 굳이 그 사이를 좁히려 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서로 선을 넘지 않은 채 그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몸이 영 개운치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봤더니 임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달쯤 되어가던 때였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 모두 기뻐해 주셨고 덕분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게 아니겠어요.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동서, 잘 지냈어? 네, 형님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다른 게 아니라 임신 소식 들려서 전화해봤어. 축하해. 정말 감사해요. 예상치 못한 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이 그 한마디에 조금은 풀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몇 주인 거야? 아직 초기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테스트기만 한 거야? 네, 병원 다녀와서 양가에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그이가 이미 다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럼 병원 가봐야 예정일을 알 수 있겠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 그럼 병원 다녀오면 예정일이 언제인지 말해줄 수 있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예정일이 왜 궁금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시댁 첫 조카라 그런지 궁금한 게 많네. 네, 알겠습니다. 병원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얼마 뒤 병원에 다녀온 후 형님에게 예정일을 전하자 휴대폰 너머로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5월 20일이 예정일이 맞는 거지? 네, 우선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첫애라 조금 늦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목소리는 밝았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들뜬 기색마저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밝음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감정 사이로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결국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수님이 예정일을 물어봤다 그 말이지? 근데 이상한 게 평소랑 다르게 목소리가 엄청 밝은 거 있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형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을까? 형님 말로는 조카가 생겨서 기뻐서 그런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일까?
물론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형님 행동을 떠올려 보면 뭔가 이상하잖아.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 뭔가 이상하긴 하네. 그치만 지금 임신 중이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현재까지는 형수님이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그 말이 맞았습니다. 괜한 의심을 키워봤자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태교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해왔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형님과 아주버님도 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알다시피 첫째네가 결혼식을 못 올렸잖니. 이제라도 식을 올리고 싶다는구나. 큰애야, 결혼식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 4월 25일이요. 예전부터 봄에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 봄에 하면 좋긴 하지. 결혼식하고 여행도 다녀와야 하잖니. 예전에 신혼여행도 못 갔다 보니 겸사겸사 다녀올까 해요. 하준이는 우리가 봐주마. 근데 어디로 갈 생각이니? 마음 같아서는 하와이 가고 싶은데 저희는 서방이네처럼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괌으로 갈까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와이 다녀와.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보태주마. 정말요? 결혼식도 늦게 하는데 이왕 가는 김에 좋은 곳으로 다녀오렴. 형님 얼굴에 한박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은 그저 4월에 결혼식을 올리나 보다 싶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5월 20일이었으니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심드렁한 얼굴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아니, 왜 하필 4월에 결혼식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까 형님이 봄에 결혼식 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자기는 왜 표정이 계속 그래? 무슨 불만 있어? 그때쯤이면 당신 배가 엄청 불러있을 텐데 내내 안 하고 있다가 굳이 그때 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결혼식 올리는데 걱정될 게 뭐가 있어? 그때쯤이면 자기 망사길 텐데 힘들까봐 그렇지. 남편 말을 듣다가 그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들으면 팔불출이라고 하니까 절대 그런 말 꺼내지도 마. 그리고 들어보니까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순산한데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내 친구 말이 막달 되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진짜 힘들어진대. 그 몸으로 결혼식장에 있어야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이래봬도 나 운동 많이 한 사람이야.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것보다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렵게 결혼식 올리는 거잖아. 절대 어떤 내색도 하지 마. 형님 삐치면 답도 없는 거 알지? 항상 조심해야 해. 알겠어. 조심할게. 남편에게 미리 단단히 당부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배가 조금씩 불러왔어요. 엄마가 되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임신 소양증까지 찾아왔거든요. 급격한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는 의사 말대로 온몸에 발진이 돋으며 가려움이 도무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얼굴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영향이 갈까 싶어 약 한 번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 행사가 있어 찾아갔더니 제 얼굴을 마주한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동서, 얼굴이 왜 그래? 소양증인가 보네. 혹시 형님도 그러셨어요? 그럼 나도 난리가 아니었지. 동서 얼굴 보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 나 대학 다닐 때 임신했잖아. 그때가 제일 예쁠 때인데 동서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다녔다니까. 그랬으니 얼마나 우울했겠어. 그거 엄청 가렵고 그럴 텐데 진짜 힘들겠다. 그러게요. 입덧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엄마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편한 거야. 태어나면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같은 경험을 나눠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조언이었어요. 묘하게 마음이 이어지는 지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후로 형님이 부쩍 자주 말을 걸어왔어요. 저 역시 조금씩 마음의 경계를 내려놓으며 임신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형님의 속마음을 미처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몸이 점점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살이 오르는 것은 그렇다 쳐도 손과 발이 자주 부어올라 아침과 저녁의 느낌이 판이하게 달랐어요. 양말조차 편하게 신기 어려운 날이 많았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후덕하게 변해버린 얼굴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임신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과거의 제 얼굴을 떠올리는 일조차 가물가물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변화 하나하나가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에 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물결처럼 밀려오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질수록 형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에는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착각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형님은 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어딘가 생기가 돌았고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느 날은 형님이 불쑥 찾아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날따라 얼굴이 유독 심하게 부어있어 내내 시무룩하게 있었어요. 그러자 형님이 웃으라고 하더니 느닷없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형님, 저 지금 사진 찍고 싶지 않아요. 동서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나중에 이것도 다 추억이 되는 거야. 무조건 인증샷 남겨놔야 한다니까. 동서한테 보내놓을 테니까 잘 가지고 있어. 나도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리울 때도 있더라고.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때는 그냥 추억을 남겨주려는 것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야 그날 찍은 제 사진이 형님 인스타에 버젓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형님의 속내를 잘 알지 못한 채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형님과 아주버님의 결혼식 당일 새벽이었어요. 이곳의 자세한 상황을 모두 밝히긴 어렵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즉각 수술에 들어가야 했어요. 의사가 응급이라는 말을 꺼내던 순간 남편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결혼식까지 망칠 수 없다는 판단에 남편은 시부모님께 조금 일찍 출산하게 되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 마음을 졸이며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엄마 얘기 들었는데 남편이 수술실 앞에서 내내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빌고 또 빌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을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숨을 돌리고서야 남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는데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수척해질 수 있나 싶어 놀라움과 함께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결혼식 참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해해 주셨지만 문제는 형님이었습니다. 하와이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진짜 너무하더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결혼식을 늦게 올렸잖아. 근데 꼭 그렇게 망쳐야 속이 시원했어? 네? 망치다니요. 결혼식 사진에 동서랑 서방님이 없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친구들도 다들 한 소리 하더라.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형님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웃긴 거잖아.
대체 뭐가 웃기다는 거죠? 내내 괜찮다가 우리 결혼식 날 갑자기 응급 상황이라니? 혹시 우리 결혼식에 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지.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제가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야 지금 동서 꼴이 말이 아니니까 창피해서 그랬겠지. 사람들이 엄청 수군댈 게 분명하잖아. 거기다 평생 남을 사진에 지금 동서 모습이 형편없이 나올까 봐 그런 거잖아? 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형님의 다음 한마디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모든 의문을 단번에 정리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말하지만 왜 굳이 동서 출산 앞두고 결혼식했는지 모르지? 그동안 동서가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서 그랬어. 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공주병에 걸려서 나 무시했잖아. 초라한 나를 병풍처럼 세워뒀잖아. 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래서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절대 못 잊는다는 말이 있는 거야. 동서 결혼식 날 기억 안 나? 나는 초라하게 서 있는데 동서는 전혀 신경도 안 썼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기나 해? 그래서 동서가 나처럼 비참해질 때까지 기다렸어. 임신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사진 촬영했어야 했는데 그거 촬영하기 싫어서 참석 안 한 거잖아. 그때 나는 쭈구리가 돼서 억지로 촬영했는데 동서는 끝까지 나를 기만했어. 응급 상황이라고 한 거 그거 거짓말이지? 그렇지?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내내 형님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노도 억울함도 어떤 감정도 선뜻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형님이 그려왔던 그림이 그제야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형님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임신으로 살이 찌고 얼굴이 퉁퉁 붓고 눈 뜨고 보기 힘든 몰골이 되는 것. 그 상태로 형님과 아주버님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형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하객들의 시선 속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 그리고 평생 남을 결혼사진 속에 그 모습 그대로 박혀있는 것. 형님은 그것을 바라며 그날을 기다려왔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정리되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설령 그 계획이 고스란히 이루어졌다 한들 형님에게 돌아올 것이 대체 무엇인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비참해지는 것을 지켜본다고 해서 본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잃었다고 느끼는 무언가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일에 그토록 오랜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이 분하다는 감정보다 앞서 그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앞두고 오로지 그 생각만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이 가엾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형님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잔뜩 날이 선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쏟아져 나왔어요. 빨리 나한테 사과해. 형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사과를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사과를 건넸지만 형님은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다시 물고 늘어졌어요. 형님,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진심이 안 섞여 있잖아. 진심으로 사과라고. 진심이라는 말을 아무리 꺼내도 형님에게는 끝내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대화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미끼 같았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반찬을 만들어 집에 찾아오셨어요. 종일 육아에 치여있던 터라 아이를 시어머님께 잠시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더니 시어머님이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언성을 높이고 계셨어요. 아니 다짜고짜 전화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동서인 줄 알고 소리 질렀지. 그러게 내가 병원 가보라고 했잖아. 너 대체 왜 그러는 거니? 뭐야, 전화 끊겼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님이 조용히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봐라. 말하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 시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그동안 큰애가 너한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반복한 거니? 어머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리둥절한 채로 바라봤더니 시어머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 낮잠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데 네 휴대폰이 울리는 거야. 보니까 큰애길래 너랑 준서 깰까봐 얼른 받았지. 그랬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사과하라고 하지 뭐니.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말할 틈조차 주지 않더구나. 들어보니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지. 너한테 계속 이랬던 거니? 이번에는 대체 왜 그런 거라니? 설마 어머님께도 그런 적 있었던 거예요? 말도 마라.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진짜 사람 진 빠지게 만들었어.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 일을 다 끄집어내서 들들 볶는 거야. 그래서 첫째한테 물어봤더니 큰애 성격이 원래 그렇다는 거야.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복수를 내야 잠잠해진다고 하지 뭐니. 살다 살다 저런 성격은 진짜 처음이잖니. 근데 너한테는 뭐가 불만이라니? 그제서야 형님과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시어머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출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 못했다고 저 난리를 친단 말이야? 응급으로 출산했다고 했는데도? 형님은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냥 형님 얘기를 듣다 보니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가여운 생각도 들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저런 짓을 하는데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님이 뭔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물었어요. 너 혹시 그동안 통화한 내용 녹음하거나 그런 거 안 했지?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참에 결단을 내리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도 진짜 지긋지긋하다. 언젠가 한 번은 술까지 마시고 새벽에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제 휴대폰이 자동 녹음이 되긴 해요. 예전에 거래처에서 신입사원이라고 우습게 알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뒤부터는 자동 녹음이 되게 해뒀거든요. 그래? 그럼 큰애가 전화한 거 나한테 다 보내놓으렴. 네, 알겠습니다. 그쯤에는 저도 형님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었어요. 더 참아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님은 저를 더욱 만만하게 여기며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으니까요. 그 선을 넘은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고 시댁으로 향했더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아버님이 형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들어보니 둘째가 출산하느라 결혼식에 참석 못했는데 첫째 네가 난리를 쳤다면서. 응급수술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남도 아니고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시아버님이 말없이 녹음된 통화 내용을 재생했어요.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 안을 가득 채우던 순간 형님이 고개를 휙 돌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자리를 박차듯 일어서며 외쳤어요. 뭘 잘했다고 노려봐. 다른 일도 아니고 응급수술한 가족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린 앞으로 네 얼굴 못 볼 것 같구나.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생각할수록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 당장 나가. 어머님,
오해세요.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넌 가서 정신과 치료받아라. 아무리 봐도 너 정상이 아니야. 너랑 같이 있으면 우리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 급기야 시어머님은 아주버님에게까지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형님 내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형님네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휴대폰 번호까지 차단한 채로 말이죠. 이후에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댁을 몇 번이나 찾아가 빌었다고 했지만 시부모님의 마음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복수는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데 쏟은 그 긴 시간이 결국 형님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셈이었으니까요. 매사 복수심에 불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형님을 통해 똑똑히 배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껴안고 살아갑니다. 형님에게도 분명 그만의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시작된 결혼, 그 안에서 쌓여온 서러움과 박탈감, 그 감정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형님이 선택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타인을 그 상처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을 택했으니까요. 누군가 비참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스스로의 허기를 채우려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집착이 형님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허물어뜨릴 뿐이었으니까요.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다듬는 데 쓰는 것,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는 데 허비할 시간에 자신의 오늘을 더 아름답게 채우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